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논문 리뷰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세진 박사과정 학생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이처 논문이에요. 네. 프로포폴로 시작하는 제목인데 한번 어떤 논문인지 소개시켜 주세요. 네, 이번 논문에서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프로포폴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이목을 끄는데요. 사실 이 논문에서 밝힌 중요한 내용은 이 프로포폴이라는 이름보다는 뒤에 있는 이 HCN1이라는 채널이 좀 더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특히 이 HCN1 채널은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필랩시, 이제 뇌전증이라고 불리는 질환과 굉장히 이제 관련성이 깊은 그런 채널인데요. 이 HCN1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런 뇌전증을 만들 때 프로포폴이 그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분자적으로 밝힌 그런 논문입니다. 네. 진짜 에필랩시, 뇌전증, 전에는 이제 간질 발작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죠. 뭔가 뇌의 활동이, 신경의 활동이 적절한 밸런스를 이루면서 액티비티가 나타나고 억제되고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액티비티가 확 증가해가지고 뇌에 막 전기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에필랩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증상을 프로포폴로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내용인가요? 네. 재밌네요. 프로포폴은 원래 우리가 이제 뭐 마약, 향유,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최근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약물이죠. 이 약물이 그 마이클 잭슨, 팝스타였던 마이클 잭슨의 주치의가 과다 투여하면서 마이클 잭슨이 사망했었죠. 그때 쓰였던 약물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에서도 좀 가끔 나와요. 이렇게 뭐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복용해가지고 뭐 마약 사범으로 이제 입건되거나. 네. 하지만 원래 프로포폴이 마약인 건 아니고 이거는 진정제, 마취를 위한 진정제로 많이 쓰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그렇듯 사실은 이제 의약품으로 개발이 됐던 거예요. 네. 전에는 뭐 미다졸람 같은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이나 뭐 케타민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수면 마취나 이런 마취를 할 때 많이 쓰였었는데 이 프로포폴이 아마 가바 시그널링에 관여를 해가지고 우리 뇌를 확 억제시켜가지고 잠드는 것처럼 수면 마취를 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실제 뇌가 자는 건 아니고 거의 이제 좀 자는 것 같은 착각을 잃는 하지만 실제 어쨌든 의식을 잃기도 하고 그런 원래 의약품으로 마취제로 쓰였죠. 근데 이제 이게 투여를 하다 보면 마취가 안 될 정도의 살짝 그 도즈를 처치를 하게 되면 약간 이제 그 기분이 좋아지는 현상이 있다고 해요. 반면에 이제 부작용 같은 거나 중독성은 상당히 다른 약물들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이게 마약류로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프로포폴이라는 게 이렇게 녹여보면 원래는 물에 잘 안 녹기 때문에 그 우유 주사라고 해요. 약간 이제 지질 계열의 것들의 용매를 가지고 녹이면 보면 우유같이 생겨가지고 우유 주사다 그런 이름으로 많이 썼던 많이 이제 오용되기도 했던 약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포폴의 사용처를 새롭게 뭔가 찾았어요. 그게 HCN1 채널이다. 네. 그리고 에필랩시에 관련돼 있다. 네. 그럼 뭔가 HCN1도 좀 알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먼저 저희가 저희 몸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리스믹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몸은 그 뇌신경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고 몸 자체가 이제 뭐 운동신경들에 의해서 뭐 자율신경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저희 몸에 있는 시스템들에 의해서 조절이 될 때 굉장히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을 전부 일정한 순서로 일어나게 통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에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심장 같은 것이 있는데요. 심장은 반드시 특정한 순서로 움직여야만 심장을 피를 제대로 펌프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꼬이게 되면 저희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네, 죽겠죠. 네, 심각하면 죽음에까지 네.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장에 있는 신경은 이렇게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근육 조직인 심장을 펌핑하는데요. 이게 정확하게는 저희가 흔히 아는 이 심장 박동이라는 형태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그 심장의 각 부위를 이렇게 자극을 해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네, 뭐 심방과 심실이 있고 그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이 있으면 그 어떤 특정 순서를 따라서
이쪽에서 수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음에서 수축이 일어나고 다음에서 수축이 일어나고 해야 심장에서 제대로 피가 뽑아져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순서를 조절하는데 이제 필요한 어떤 뉴런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HCN 채널이라는 것인데요. 이 HCN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yperpolarization Activated Cyclic Nucleotide Gated 채널이라는 뜻입니다. 아, 이름이 너무 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잘라서 설명을 드리면 이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의 이온을 들여보내는데 아이온 채널이에요. 네. 근데 근데 그럼 이게 심장 머슬에서 익스프레션 하는 건가요? 주로 이제 심장에서 발견이 되고 심장뿐만 아니라 뇌 조직들에서도 일부 발견이 되는 그런 채널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럼 이제 뇌에서 발견되는 HCN 채널을 얘기하겠군요. 네, 오늘은. 그렇습니다. 네, 심장에서도 발견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동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이 채널이 작동하는 방식은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 채널에서 이제 통과되는 아이온이 포타슘 채널이기 때문에 포타슘 아이온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포타슘 아이온은 저희가 액션 포텐셜을 생각할 때 먼저 이제 소듐 채널이 열리고 거기서 이제 포타슘 채널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정점을 찍었다가 볼티지가 떨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포타슘 채널은 저희가 탈분극이 일어났을 때 네. 그래서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일어났을 때 액티베이트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HCN 채널은 특별하게도 포타슘 아이온을 통과시키지만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이 되었을 때, 즉 과분극이 되었을 때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채널입니다. 뉴런이나 머슬셀 혹은 이제 심장의 근육세포들 같은 경우는 흥분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평소에 그 전이가 마이너스 60에서 80 이런 정도로 네거티브하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파지티브하게 올라가는 건 이제 디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건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원래 포타슘은 이게 볼티지가 올라가면서 내부가 파지티브하게 변하면 그때 열리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타슘 채널이지만 이 경우에는 오히려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 됐을 때 열린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네, 그럼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그 채널이 열렸을 때 이제 포타슘의 농도가 바깥쪽, 세포의 바깥쪽에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그림이 이제 전체적인 HCN1 채널의 그림인데요. 네. 좀 보기 어려우니까 단순화시켜서 보겠습니다. 앞에 거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오늘 논문은 특히나 약간 구조생물학적인 연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썰킷을 연구할 수도 있고 특정 몰레큘을 연구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의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구조생물학, 즉 어떤 특정 타겟의 단백질 이런 물질들의 실제로 얘네들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를 분석해내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타겟은 HCN1이라는 채널 프로틴인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찍어보면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모양인 것 같고요. 네, 전체 그렇습니다. 모습에서는. 그럼 이게 4개의 서브 유닛 같은 걸로 이루어진 건가요, 혹시? 여러 가지 서브 유닛이 있는데요. 네. 좀 더 저희가 알아보기 편하게 그려보자면 이렇게 막단백질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총 6개의 서브 유닛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볼티지 값을 측정하는 볼티지 센서 도메인이고요. 네. 5번과 6번 서브 유닛이 이제 중간에 구멍, 폴을 만드는 폴 도메인입니다. 대략적인 구조는 일종의 이제 볼티지 게이티드 아이온 채널에 가깝네요. 네. 그러니까 S4, 5, 6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도메인 이름인 거죠. 네. 그 멤브레인의 그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게 폴리펩타이드니까 너무 어렵게 가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단백질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제 멤브레인에 박혀 있게 되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S1, 2, 3, 4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네. 1, 2, 3, 4는 이제 전기적 성향에 반응을 하고 5, 6들이 이렇게 둘러치면서 포를 형성하고 네. 이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채널의 가장 큰 특징과 이제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려는 특징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M305, F389 이런 것들이 예. 이 단백질의 번호와
그 번호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정상적일 때는 305번째 아미노산으로 이제 M, 그러니까 메티오닌을 갖고 있는 그런 단백질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단백질에 그 305번째 단백질이 다른 아미노산으로 치환되는 경우, 또는 이제 401번째 아미노산이 다른 걸로 치환되는 경우에 이제 높은 확률로 그 어린 아이들한테서 이제 간질, 뇌전증이 발생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독자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보면 요게 하나의 서브 유닛인 것 같아요. 한 덩어리가. 그리고 하나의 덩어리고 이렇게 서브 유닛들이 몇 개 모여가지고 채널을 만드는 거죠. 구멍을. 그래서 그 구멍 사이로 아이온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데 이쪽에서 보면 여기에는 이제 이게 S5겠네요. S5에 305번째 아미노산이 원래 메티오닌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그게 류신으로 바뀐다. 그럼 이런 이건 뮤테이션으로 생기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DNA 코드에 뮤테이션이 생기면 그 DNA가 원래 만들어야 되는 아미노산이 아니라 다른 아미노산을 들고 오게 되는데 그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채널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릭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온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걸 못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과 이제 잘못 작동하는 경우를 좀 보기 편하게 그림으로 제가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우선 정상적으로 동작할 때 HCN 채널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막혀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가 이제 이 뉴런이 하이퍼폴라라이즈드, 과분국이 되면 이 S4, 아까 볼티지, 전압을 측정한다고 했던 부분의 모양이 변하면서 S5, S6을 회전시키고 그럼으로써 이제 중간에 있는 폴이 열리면서 이제 포타슘 아이온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하실 때는 여기서는 두 개의 덩어리만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앞쪽으로 3D 구조에서는 앞쪽으로도 있고 뒤쪽으로도 있어서 네 개가 모여가지고 이게 4개짜리 서브 유닛 맞으려나요? 네.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모여가지고 구멍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뒤는 생략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쪽 구조에 S6, 6 번호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있게 되니까 구멍이 꽉 막혀가지고 못 지나가는 형태인데 여기에 볼티지가 변해가지고 이 S4의 구조가 바뀌어버리면 이 가운데가 열려서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네, 포타슘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은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 됐을 때, 네. 즉 더 마이너스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얘가 이렇게 열리면서 포타슘이 들락날락할 수 있게 변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HCN 채널의 펑션인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HN 펑션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은 그 계속 보시던 정상적인 상태고요. 오른쪽은 이 M305번, 그 메티오닌 305번이 지금 류신으로 치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옆에 S5와 S6 서브 유닛이 서로 이렇게 결합하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멍을 닫을 수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이 아이온이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아미노산 지인 시퀀스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뭉쳐지면서 이렇게 하나의 서브 유닛을 만들 텐데 단백질 구조를 그 중에서 하나의 아미노산만 이렇게 바뀐 것으로서 얘네들의 인터랙션이 바뀌니까 원래는 적절하게 평소에는 닫고 있어야 되는 문인데 이 도어가 고장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린 채로 유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속적으로 포타슘 아이온이 그 뉴런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네. 이 뉴런이 계속해서 액티베이트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에필랩시 라이크 비헤이비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선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기존의 방법으로는 이 HCN 관련된 에필랩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바브라딘이라는 어떤 약물을 그 음식에 투여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주사를 하는 방식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 HCN 채널의 뮤테이션 때문에 에필랩시가 나타난다. 네. 뇌전증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 치료 약으로서는 이바브라딘이 쓰이고 있었었는데 네.
이 이바브라디는 이제 아까 구멍이 계속 뚫려 있어서 문제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구멍을 그냥 직접적으로 막아버리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심장에서 신호를 보낼 때 이 HCN 신호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약물을 사용했는데요. 이 약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이온 채널들에 뭔가 특이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특이적으로 그냥 멀티플한 여러 가지 요소에 다 작용을 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아, HCM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건드려가지고 다 막아버리는군요. 네. 그럼 부작용이 되게 크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HCN도 아까 계속 원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번호가 다릅니다. 근데 이 이바브리딘은 그 HCN의 아이소폼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저희가 작용하면 안 되는 부분까지도 네. 도스에 따라서는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non-selective하고 뭔가 아이소폼을 구분하지 못해서 선택적인 이니비션이 안 되니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크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생각을 했던 분야가 그러면 HCN 블로커 중에서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단순히 포를 막는 게 아니라 어떤 부위에 다르게 이제 결합을 해서 그 구조를 변형시키는 알로스테릭 바인딩을 하는 이니비터를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제시된 몇 개 안 되는 물질 중에 하나가 프로포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프로포폴이라고 해서 만능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게요. 프로포폴이 제시되고 나서 이 프로포폴이 어떻게 HCM1 채널에 작용하는지가 지금까지 미지수였습니다. 아, 이전 연구에서 프로포폴이 somehow HCN 채널을 좀 블락하는 것 같다라는 건 보고가 됐는데 네. 그 메커니즘이 잘 알려지지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프로포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기가 좀 위험할 수 있는 약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부분만 떼어내야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프로포폴이 사실 많은 국가에서는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규제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약품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이 프로포폴을 그 마약류로 규제하는 첫 국가였다고 해요. 네. 하지만 이런 의약품으로서의 어떤 또 효용성도 있어 보이네요. 그 효과를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 프로포폴이 어떻게 HCM1 채널에 작용하는지 알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예 이제 그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이 그 채널에 프로포폴이 결합하는 그 모습 자체를 통째로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채널을 특정한 어떤 그 단순한 수정란에 발현시켜서 볼티지 클램프를 시킨 다음에 채널의 전류 변화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크라이오 EM 전자현미경을 찍어서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패치 레코딩 같은 걸 해서 싱글셀에서의 펑션을 테스트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크라이오 EM을 통해서는 S5, S6이 이렇게 결합하면서 그 채널을 닫고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포폴이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2 일렉트로드 볼티지 클램프를 통해서는 그때 전류가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그 계속해서 이 바인딩 사이트가 어디에 작용하고 어디에 뮤테이션이 생기냐에 따라서 전류값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특징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EM으로 봤을 때 여기 문제 생긴 그 HCN1 채널에 프로포폴이 들어가면 S5와 6면 아까 여기 사이 어딘데? 네. 그것도 정확하게 알려지나요? 이 연구에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딱 작용을 해서 이 문을 닫게 만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뮤테이션 때문에 안 닫히는 문을 프로포폴이 가가지고 S5랑 S6를 밀어내면서 닫게 만든다. 네. 네. 그런 걸 구조로 발견했다. 그리고 이제 일렉트로드를 가지고 볼티지 클램을 해서 레코딩을 했더니 원래 펑션이 돌아왔다. 이걸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실험을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이 2 일렉트로드 볼티지 클램프라는 거는 기존의 어떤 뉴런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볼티지 클램프를 하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개구리가 갖고 있는 어떤 수정란을 준비한 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원하는 채널을 발현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싱글 셀에 채널만 있는 환경을 만들고요.
그렇게 컨트롤된 상황에서 저희가 일렉트로드를 수정란 안쪽 그리고 수정란 바깥쪽에 꽂아서 좀 더 세밀하게 이 채널의 특징을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뉴런이나 뭐 심장 세포, 실제 세포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복잡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측정하려고 했을 때 다른 일들이 자꾸 생겨버리니까 이게 정확히 얘에서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구분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제노푸스 에그 같은 거나 어떤 특정 종류의 셀에다가 딴 거 다 없애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잔뜩 익스프레션 시켜 놓는 거죠. 네. 그래 놓고 시그널을 테스트 해보면 어떤 약물을 처치했을 때 야, 여기 되게 잘 듣는다. 아, 이거 안 듣는다. 이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기법이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전기생리학적인 테스트를 해봤더니 아마도 이제 뮤테이션을 가졌던 HCN1을 막 익스프레션 시켜놓고 네. 그러면 이제 정기적인 성질이 과흥분을 하게 될 텐데 그때 프로포폴을 집어넣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밀어내서 문이 닫히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액티비티가 좀 더 정상화되고 안정화되는 네. 효과를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 결과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크라이오EM 결과, 즉 전체적인 이 채널의 구조를 촬영한 결과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아까 봤던 복잡한 그림인데요. HCN1에 아무것도 결합하지 않았을 때 어떤 그 오리지널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이 환경에 1mm몰의 프로포폴을 추가했을 때, 그래서 이제 프로포폴이 굉장히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도록 했을 때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HCN1이 그 원래 와일드 타입 HCN1인가요? 아니면 뭐 뮤턴트인가요? 와일드 타입입니다. 와일드 타입 정상적인 HCN1에 네. 프로포폴을 넣었을 때 얘랑 지금 뭔가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거죠?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지금 프로포폴 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것과 아래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게 상면도인데요. 위에서 본 그림인 네. 거죠. 곳곳에 뭔가 좀 규칙적인 패턴으로 빨간색들이 붙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프로포폴들이 지금 결합하고 있는 바인딩 사이트입니다. 빨간색들이 프로포폴이고 여기저기 가서 붙어 있네요. 네, 이 모습을 좀 더 확대해서 본 게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패널인데요. 네. 지금 여기 빨간색 프로포폴 주위로 S6, S6, S5 서브 유닛들의 각각의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서 결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포폴이 어느 바인딩 사이트에 알로스테릭 결합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겟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좀 전기생리학적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아까 그 결합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단순화해서 그려보면 이게 이제 프로포폴 분자 구조입니다. 네. 이 분자 구조를 그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이 HCN1 채널들에 갖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프로포폴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실제로 HCN1 채널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TVC 이용해서 볼티지 클램프를 하고 그때 이제 전류값 변화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그래프의 그 X축은 볼티지 값입니다. 그래서 볼티지 클램프가 마이너스 125mV일 때부터 이제 플러스 45mV일 때까지, 즉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 상황에서 점점 이제 정상화될 때까지의 상황을 이제 모사한 거고요. 그때 이 채널을 통해서 나타나는 전류가 노멀라이즈 된 값으로 해서 1이었다가 점점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법들을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핵심만 얘기해 보자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50mV일 때 이 아포가 뭐예요? 드러그가 없는 경우로 아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마이너스 50mV일 때 이 컨트롤 그룹인 약물을 앗는 아포 그룹에는 Y축이 뭐라고 했죠? Y축이 이제 상대적인 전류의 흐름입니다. 전류가 얼마나 세냐? 네. 많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프로포폴을 넣고 나면 마이너스 50mV일 때도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닫혔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포폴이 들어가면은 HCN1 채널은 닫힌다.
그래서 이제 뭐 프로포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한 0mV 이상 가기 시작하면 어쨌든 이 포테슘 커런트는 안 생기는데 네. 또 반대로 네거티브하게 만들면 어쨌든 무조건 생기고 네. 근데 이 폭이 약물을 넣었을 때 확 달라지는 거죠. 네, 마이너스 50에서 한 7, 80 사이. 여기가 딱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 마이너스 60에서 80에 잡히니까 네. 거기서 하이퍼폴 된 어떤 레인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포폴에 의해서 다친다. 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HCN1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HCN1에서 그 에필lep시 관련된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나려면 이 305번째 메티오닌이 그 포인트 뮤테이션이 일어나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류신으로 변경되었을 때 그 이 채널에 똑같은 실험을 진행해 보면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먼저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 지금 뮤테이션을 시킨 상태에서 프로포폴이 없는 경우가 지금 이 비어있는 삼각형 아포 경우입니다. 이때는 처음 그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 되었을 때 이전처럼 뭔가 전류가 흐르다가 아무리 볼테지 값이 올라가도 더 이상 이 그 전류 값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계속 그냥 막 흐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처음에 이제 공부했던 대로 이 뮤테이션이 생겨버리면 채널은 그냥 열린 채로 있어서 네. 채널이라고 부르기가 수가 게이팅이 안 되고 그냥 구멍이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게 된다. 네, 그래서 뚜껑 없는 어떤 통처럼 이렇게 네. 계속 물이 흐르게 되는데요. 네. 놀랍게도 프로포폴 30ml몰을 처리를, 30 마이크로몰을 처리를 해주면 아까 봤던 어떤 정상적인 채널처럼 동작하기 시작합니다. 확 다치게 되네요. 네, 물론 실제로 이 프로포폴에 반응하는 정도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포인 경우에 비하면은 확연히 다른 어떤 다이나믹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앞에 우리가 정상일 때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커런트가 좀 더 많이 흐른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아예 열려 있는 거에 비교하면은 꽉 많이 닫고 있고 닫히게 되는 네. 그 효과를 갖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 결과를 해석할 때 단순히 보자면 그럼 프로포폴이 그 HCN1에 뚫려 있는 구멍을 가서 이렇게 막아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런 생각할 수 생각이 먼저 있습니다. 들겠어요. 근데 이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지금 이 결과에서 나타나는 건 단순히 어떤 그 전류가 이 프로포폴 농도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볼티지 값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도 지금 이 프로포폴의 효과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이 말은 단순하게 어떤 프로포폴의 구멍을 막는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포폴이 이 채널에 고장나 있는 볼티지 센시티브 기능을 지금 수리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처음에 이제 답을 다 얘기했으니까 S5랑 6 사이에 들어가서 껴서 작용한다고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구멍을 딱 막아버리는 것 같으면 그냥 커런트가 싹 없어지지 않겠냐, 쭉 내려가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볼티지의 값의 변에 따라서 이렇게 원래 변하는 방식으로 변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네. 좀 더 펑셔널하게 원래 작동하는 방식을 모사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되겠네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진들은 이제 좀 더 새로운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볼티지 클램프를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플로로센트, 그러니까 이제 형광물질을 좀 더 붙여서 이 분자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까지도 추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HCN 채널에 그 볼티지 센시티브 아까 S4 서브 유닛 있잖아요. 거기에 그 알렉사 488 형광 그 다이를 붙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뮤테이션을 일으킨 상태에서 이제 그 채널을 발현을 시키게 되면 이 S4 채널이 뭔가 변화하게 되면 이 알렉스 488 시그널이 변화하게 됩니다. S4, 트랜스 멤브레인 네 번째 도메인에 있는 S4, 이게 이제 볼티지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네. 그런 도메인이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이었는데 얘를 형광색을 입혀놨군요. 네. 형광색을 칠해놓으니까 이게 만약에 잘 움직이면 그때마다 우리가 형광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신기하게 아까처럼 프로포폴에 의한 어떤 전류 변화는 관찰이 됐는데 이제 그 볼티지 센시티브한 서브 유닛의 움직임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변화 없네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아까의 결과가 프로포폴에의해서 볼티지 센시티브 기능이 이제 변했다고, 다시 부활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방식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방식은 정말 저희가 원하는 대로 S5와 S6의 그 인터랙션이 부활해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냥 이 프로포폴 자체가 볼티지 센시티브한 도메인을 건드려서 동작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통해서 그 프로포폴이 볼티지 센시티브 도메인에 지금 주고 있는 영향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S5와 S6 원래 있던 기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프로포폴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HCN1의 그 구조를, 펑셔널 구조를 생각해 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한쪽 파트는, 특히 S4는 그 볼티지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서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애들이고, 네. 5, 6는 이제 게이팅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5, 6에서 작용하는 거지 S4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서포팅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요, 총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결과는 이제 지금 아까 보시던 것처럼 그 HCN1 채널은 하이퍼폴라라이즈드 됐을 때 열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아까 작동이었죠. 근데 여기에 프로포폴을 넣어주게 되면 이 S5와 S6 간의 어떤 인터랙션을 더 강화해 주면서 설사 하이퍼폴라라이즈가 되더라도 더 이상 이렇게 열리지 못하도록 눌러주게 됩니다. 일종의 어떤 족쇄를 이렇게 걸어 놓는 것처럼 되는 거죠. 이게 일단 첫 번째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그 에필랩시가 발생한 경우, 즉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이온이 빠져나가거나 움직이고 있는 경우에 프로포폴을 주게 되면은 이 S5, S6 사이로 프로포폴이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이게 하이퍼폴라라이징 되었을 때 그 계속해서 리킹 되던 거를 변화시키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 같은 기능을 보여준다 라는 결과, 그 서머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쭉 설명해 주신 대로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자꾸 계속 채널이 열린 상태가 돼서 과활성화되는 이 채널을, 세포를 과활성화시키는 이 채널을 프로포폴이 S5, 6 사이 도메인에 껴서 닫아줌으로써 정상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증거들을 발견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제 나온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연구진들은 에필lep시를 치료함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HCN1 채널을 프로포폴을 통해서도 타겟해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이 연구에서 발견된 부분이 그 프로포폴이 결합하는 바인딩 사이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인딩 사이트에 적합한 또 다른 어떤 분자 구조를 발견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이 현상을 저희가 컨트롤하는데 적합한 신규 약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프로포폴이 뭔가 진정 효과, 마취 효과를 가질 때 우리가 어떤 마취제, 이러면 케타민이다, 아니면 뭐 리도카인이다 하면 그 특수한 타겟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프로포폴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그 이니비토리 시그널인 가바 시그널링에 작용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됐었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약물들이 타겟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서도 뭔가 하고 또 저쪽 가서도 딴 일도 하고, 네. 그런 걸 이제 계속 발견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 HCN1도 그 타겟 중에 하나였겠네요, 지금까지. 네. 프로포폴을 주사를 하게 되면 원래 이제 흥분성을 조절하던 이 HCN1 채널을 통한 포타슘 레귤레이션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억제가 되고 진정 효과를 가지는 효과가 지금까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로포폴 자체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마취제 용도로 쓰고 있긴 한데, 또 위험성이, 이게 좀 농도가 잘못해서 높게 투여가 되면 호흡을 멈춰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결과에서도 HCN1 채널에 작용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 박동에 작용하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의 박동도 너무 급격히 떨어뜨릴 수도 있고, 네. 그런 이제 프로포폴 자체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그 에필lep시를 일으키는 거 주요 타겟 중에 하나였던 HC1이 어떤 특정 약물, 프로포폴이 작용하는 방식으로에 대해서 조절될 수 있다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이제 프로포폴과는 다르게 생겼지만 아까 고작용을 하던 거, 네. 특히나 HCN1에 딱 거기만 가가지고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작용을 하는 드럭을 만들어내면 훌륭한 뇌전증 치료제가 만들어줄 수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구조생물학적인 논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깔끔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또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